학우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긍정심리학 강의를 하게 된 송영규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멀지 않아 오게 될 교실 개학을 기대하면서 재택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긍정심리학 시작할 때 교실 수업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 우리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데 재택 수업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제가 제공한 PPT 자료를 보는 것으로 대체가 됐죠. 그리고 사실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올리는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 모르는 상태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지금 예측하기는 중간고사는 보기 힘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기말고사에 중간고사 안 본 부분을 섞어서 합쳐서 같이 보도록 하게 될 거고요. 범위는 아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평가는 상대평가인데 이번 학기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절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전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절대평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 혹은 성장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의 행복 혹은 성장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인데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 혹은 성장은 자신의 마음의 힘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힘을 키운다 하면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의 크기, 마음의 모양, 마음의 색깔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클수록 좋겠죠. 작은 것에 비해서 더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양은 보기 좋고 멋지게 만드는 게 좋겠죠. 추하고 어그러진 것보다. 그리고 마음의 색깔은 밝고 힘차게, 어두운 것보다 밝고 힘차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고 키운다 하면 이 세 가지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또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생각, 사고라고 하는데요. 생각, 그리고 정서, 그리고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느냐, 긍정적 사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는가, 긍정적 정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는가, 긍정적 경험. 이 긍정적 생각, 긍정적 정서, 긍정적 경험. 이 세 가지를 잘 할 때 우리는 행복 혹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긍정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장 심리학과 긍정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벌써부터 조는 학생들이 있는데 졸지 마시고 많이 졸린다면 제가 녹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잠깐 정지를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쐬든지 혹은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제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1장 1절에 보면 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심리학에 대한 오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오해는 심리학이 아닌 것을 심리학으로 많이 본다는 거죠. 뭐 철학, 사주, 관상, 뭐 궁합, 점쟁이, 독심술, 초감각 현상, 무당, 텔레파시 이런 것들을 심리학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건 심리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학은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고 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든 것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방법론도 과학적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은 참된 인간의 이해를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이해의 출발점인 심리학, 우리 PPT 2페이지에 있는데요. 심리학은 학문 분류로 봤을 때 철학의 하위 분류입니다. 철학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본다면 한 2400~500년 정도 됐죠. 철학 전통은. 심리학은 한 14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본다면 신생 학문이죠. 긍정심리학은 심리학보다 더 뒤에 됐죠. 21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시작됐으니까요. 한 20여 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의 모 학문인 철학의 시작부터 쭉 이제 훑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됐죠.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을 이해하면 인간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음, 뭐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을 이해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사실 고대에서 거쳐서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제 연역법을 주장한 사람이죠. 학문을 위해서는 연역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인데 중세에서 종교개혁과 유기체론,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유기체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생명현상은 육체를 구성하는 사물 자체의 법칙 그리고 영혼의 작용 이 두 가지가 주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 혹은 마음의 작용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지만 중세 시대 종교개혁과 유기체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현상을 영혼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끼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16, 17세기에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주장하면서 생긴 그런 개혁 운동입니다. 이후에 이제 신경생리학적 연구, 특별히 인체 해부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그런 연구가 활발해진 배경 아래에서 중요한 연구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뮬러라는 학자가 신경에너지의 원리를 밝혔습니다. 신경에너지의 원리를 밝혔습니다. 헬름홀츠는 신경충격의 속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했고요. 그리고 웨버와 페크너는 물리적인 자극과 심리적인 감각의 관계를 양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반사의 신경 기제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사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를 양적으로 측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이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윈은 진화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심리작용이나 생명현상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길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톤은 유전적 특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고요. 피어슨과 스피어스는 통계 방법으로 상관관계 기법이 주요한 것인데 이 통계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사실 현대 심리학의 어떤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에 미렐름 분투라는 독일 학자가 1879년에 미렐름 분투가 1879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심리 실험실을 개설합니다. 이 심리 실험실을 개설한 것을 현대 심리학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 미렐름 분투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을 1890년에 출간했는데 이 시점을 현대 심리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쭉 현대 심리학의 발전을 쭉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의 학문적 차별성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차별성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 심리학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연구를 해서 결론적으로 도출한 결론도 과학적인 결론이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둘째, 사람 자체에 대한 연구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 다른 연구, 다른 과학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심리학에 독특하고 다른 과학에서 제시하기 힘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 PPT 3페이지의 아래쪽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심리학은 어떤 인간 실존의 모순 상황에 대한 해결책 혹은 견해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문에서 제시할 수 없는 심리학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소,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루소는 사생아 4명을 자신의 사생아입니다.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죠. 그리고 칼 막스 자본론의 저자입니다. 칼 막스는 자본가의 노동 착취를 고발했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본인은 자신의 한여를 무급으로 45년간 부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생활이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톨스토이는 저 상당히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인데 우리가 이후에 톨스토이 얘기는 몇 번 더 나옵니다. 우리 강의 후반부에 더 나올 텐데 톨스토이는 여성과의 교제를 사회 악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창가를 여러 번 드나들면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순적인 생활들, 인간의 어떤 모순적인 생활들, 사실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예를 3개를 든 건데 이런 모순적인 생활에 대한 이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우리 심리학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문에서는 이것이 좀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 2절 긍정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의 책에 의하면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긍정심리학의 초기 심리학의 3대 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기 심리학은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 그리고 탁월한 재능과 천재성을 발견해서 육성하는 것.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초기 심리학의 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했는데,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 심리학이 인간의 약점과 장애, 병적 상태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과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강점과 덕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6페이지에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 여기서는 4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첫째,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심리 상태. 두 번째, 개인이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강점.